통계물리학자와 미술관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과학자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를 붙여보고 싶은 겁니다.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물리학자들은 모델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물리의 시선으로 그림을 보시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카이스트 물리학과 정하홍입니다. 통계물리학자와 미술관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를 읽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예술, 그림 얘기를 하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학으로 예술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의 시작점은 이겁니다.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드립 페인팅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저희 물리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데이터로 말하길 좋아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예술 분야의 성공을 정량화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처음에 생각됐었거든요. 그런데 현대 미술 작가들의 성공 가능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예술 분야의 성공이란 게 뭘까요?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통제된 실험을 해봐야 우리가 미술 작품에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있거든요. 트윈 스터디라고 하죠. 생물학 실험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어떤 그룹한테는 위약이라고 해서 가짜 약을 주고 어떤 그룹한테는 약을 줘서 서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예술가가 정말로 잘 나가는 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알기 위해서는 똑같이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됐을 때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트윈은 아니었고요. 세이모라고 하는 사인을 붙이고 다니는 두 작가가 있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활동을 했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재미난 작품을 많이 했고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둘이 갈라섰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이걸 알려야 된다. 한 친구는 아니야, 이건 모르는 게 맞아라고 해서 한쪽은 외향적, 한쪽은 내향적이었던 거죠. 그림 스타일도 똑같았고 모든 아이디어도 똑같았고 한동안 지냈기 때문에 정말로 똑같았는데 1979년에 둘이 갈라선 겁니다. 그런데 둘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알 디아즈라고 하는 건데요. 나름 유명했었는데 이 친구는 그 뒤에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이 그림 보시면 무제라는 제목인데요. 1982년도 그림인데 이게 2017년도 옥션에서 1250억에 팔렸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거냐? 여기 있는 장 미셸 바스키에라고 하는 세이모의 나머지 한 친구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똑같이 시작했는데 뭐가 달랐을까요? 과학자들은 그걸 결정하는 변수가 궁금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인맥의 달인입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친구와 어울려 다녔고요.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과 사귀기도 했고 주류에 어울리면서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급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걸 평가하는 건 그 주변 그룹이기 때문에 어느 그룹에 어울리냐, 즉 그 주변을 둘러싼 네트워크 효과와 주변의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미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현대미술만 그러냐? 아닙니다. 골든 햄맷을 쓴 사람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보시면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금빛과 시선 처리가 좋고 해서 베를린 뮤지엄에 전시가 됐고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이게 렘브란트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혀 찾아보진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그림이고 옛날에는 뭐 금빛이 찬란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본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결국 미술 작품의 가치는 그 자체보다는 맥락과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어떨까? 여기 보시면 마그누스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여러 작품들이 어떤 옥션과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됐는지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앱입니다. 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본 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가를 보는 거죠. 각 작품들이 어떤 갤러리와 어떤 화廊과 어떤 옥션을 지나갔는지를 따라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술 작품이 있는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림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연결해서 미술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그려봤더니 정말로 유명한 애들이 거기 다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저 중앙에 구겐하임, 모마 같은 유명한 애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건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작품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만 보고 매긴 건데 그 안에 저런 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게 신기하게도 작품으로 봐도 또는 작가로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락인 이펙트라고 하죠. 초반에 탑 20%에 있었던 사람들은 10년 후에 한 40%가 살아남는데 초반에 밑에 40%에 있던 사람들은 14%밖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 물리학자들은 이런 걸 모델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가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리에서 공을 던졌을 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라는 게 초기 조건, 처음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걸 다 적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미술가들의 커리어라고 하는 것도 초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면 그걸 점점점 찍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처음에 5기관 어디에 처음에 5군데에 전시가 됐는지 알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거의 예측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사실 그럼 나 같은 흙수저는 가망이 없는 건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서 출발했는데 올라가는 작가와 다른 작가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주는데요. 그럼 도대체 저 밑에서 저 위로 가는 그 케이스는 뭐냐?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품을 팔아서 여기도 전시를 하고 다양한 곳에서 시도를 해야 주류 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결국 네트워크를 찾아다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가 맞춰야 되는 거지 실력이 없는데 인맥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건 거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하지만 두 개의 연관관계가 꽤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